안녕하세요. 닥터 박미수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어떤 질병, 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핑 눈앞이 하얘지거나 그런 순간이 있으셨죠. 그 순간 이 뇌는 산소를 잃고 심장은 공회전합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그건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요즘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간혹 이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증상이 굉장히 공포스러워서 기립성 저혈압 점자 없으면 좋겠다. 다이어트 좀 심하게 하거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순간 훅 하고 쓰러졌다 금방 일어났지만 우리의 뇌와 심장은 야금야금 쓰러져 갑니다. 그러다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립성 저혈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누가 잘 걸리는지, 그리고 바로 지금 그것을 고치는 루틴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위험합니다. 뇌 혈류가 떨어지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도 떨어지고 자율신경의 불균형의 결과이자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일어난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워있다가 일었으면 3분 안에 수축 혈압이 20 이상 또는 위안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왜 떨어진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다리 쪽에 피가 있죠. 근데 갑자기 서게 되면 이 다리 복부에 머물러 있던 저류에 있던 혈액이 우리 교감신경이 즉시 각성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정맥에서 위쪽으로 피를 올리면서 뇌 혈류를 유지해 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심박 편의도, 즉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장난 거죠. 자, 이것이 고장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혈액이 모자라는 거죠. 올려보낸 혈액이 없다는 거예요. 탈수, 지나친 저염, 출혈 등이 원인이 되고요. 둘째, 혈관이 이렇게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수축을 못한다는 거죠. 혈관이 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피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혈관에 염증이 있어서 딱딱해져 있다는 거죠. 셋째, 이런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신경? 맞습니다. 자율신경. 자율신경이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율신경병증이나 약물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몸에 노화가 일어난 가정,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가정은 자율신경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율신경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체온 조절, 혈액순환, 소화기능,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면 자율신경은 무리를 하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넷째, 종아리 펌프가 약하다는 겁니다. 근력이 떨어져 있고 종아리의 질이 좋지 않다는 거죠.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침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결론은 하나입니다. 일어나면 머리 쪽에 피가 쫙 올라가야 되는데 보상 기능이 실패해서 뇌와 심장으로 혈류가 가지 않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뇌의 혈류가 떨어지고 심근으로 가는 혈류도 떨어지고 자율신경 불균형이라는 거죠. 자, 왜 위험할까요? 뇌, 심장, 우리 몸에서 잠시라도 혈액이 흐르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특히 뇌는 순간적인 저산소, 즉 혈액이 오지 않아서 저산소 상태에 빠지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어지럼증, 브레인 포그, 실신, 낙상, 두부 외상. 자,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반복되면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점차 뇌 기능이 저하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심장은 계속 뛰죠. 우리 몸으로 피를 다 보내지만 심장 역시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에너지 공급 받아야 됩니다. 관류가 생명인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두근거림, 가슴 압박, 혈 위험이 있는 분은 흉통까지도 생기게 되겠죠. 흉통이 생겼다면 이미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혈압의 병동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혈관에 스트레스 주고 낙상, 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뇌가 타격을 받고 심장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 자체는 단순한 경고를 떠나서 앞으로 생길 중대한 사고의 예고라는 거죠. 자, 누가 잘 생기는가 살펴봅시다.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들, 또 요즘에 저염식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저염식을 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짜게 먹는 사람들이 저염식 하라는 거지, 적정 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나트륨이죠. 나트륨이 정상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백발백중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을 과도하게 줄이신 분들, 저혈량, 저염은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설사나 구토, 장염에 걸린, 일시적으로 장염에 걸리신 분들,
소화불량에 걸리신 분들도 위험할 수 있죠. 우리 몸에 수분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이뇨제를 남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다이어트용으로 이뇨제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부종이 있다고 해서 이뇨제를 써도 되지 않죠. 부종은 우리 몸의 유효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돌리면서 부종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부종이 심해지면서 폐나 심장에 부담이 되는 정도,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면 다이어트 목적이나 부종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뇨제를 남용하셔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죠.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뭘까요? 당뇨성 신경변증, 파킨슨,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위험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 혈액순환, 체온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이죠. 만성염증, 치주염, 수면무호흡증, 대사증후군, 흡연이 있으신 분들도 혈관순환,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분들이죠. 혈액이 찐찐하고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 분들이죠. 급성 저혈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펌프가 약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근감소증,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면 종아리 근육도 같이 빠지겠죠. 특히 하체 근육이 많이 빠지신 분들 위험하고요. 급격히 살이 쪘다는 것도 위험합니다. 종아리 펌프가 올라와야 되는데 복부 지방에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자, 약물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알파차단제, 이뇨제, TCA 같은 항우울제, 일부 SSRI 같은 항우울제, 항파킨슨제, 질산염,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는 일부 약물, 알코올 등은 급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약들이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이 급성 저혈압이 있다면 약물에 의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되죠. 뜨거운 샤워, 사우나 직후 탈수가 되었죠. 혈관이 확장되어 있죠. 위험합니다. 고탄수화물을 대식한 후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소화불량 장애가 같이 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루틴을 반드시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써 있는 이유도 종아리 펌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죠.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혈관 염증을 떨어뜨리고 내피 기능을 올려야 됩니다. 식단부터 바꾸십시오. 채소, 콩, 견과, 올리브유, 생선은 올려주시고 초가공 트랜스지방, 가당 음료, 달달한 음식, 그 다음에 너무 기름진 음식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폴리페놀, 베리, 진한 카카오, 녹차는 올려주시고 질산엽 식품, 비트나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NO 경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고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부드러운 어떤 리듬을 잡아주기 때문에 내피 기능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이 NO를 생산하는 일부 식품은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초기에는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소량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반응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주염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하십시오. 이 치주염이 혈관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심장에도 타격을 줍니다. 수면무호흡증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저해하고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죠.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전신염증의 불씨를 끈다는 거죠. 근육과 정맥의 순환, 활류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종아리 머슬, 카프 펌프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종아리 펌프는 자연 혈압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발목 50회 펌핑. 의자에서 대퇴둔근 등척 운동 10초에서 5회. 앉아서 이거 하셔도 돼요. 의자에 앉아서 자, 무릎 올리고, 무릎 올릴 때 제가 하는 거 있죠. 올릴 땐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 올릴 때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 자, 운동을 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 안 하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거죠. 또 제일 좋은 운동 있잖아요. 자, 스쿼트.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 허벅지 운동. 틈날 때마다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운동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직전에는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손도 틀어주고 발도 이렇게 돌려주고 펌핑하고, 그리고 앉아서도 30초 동안 이렇게 잼잼 하시고 앉아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누워있다가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일어서기 하는데, 그동안 한 30초씩 손도 틀어주고 발목도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운동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 펌프가 급성 저혈압을 극복하고 심장과 뇌를 살립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이 좋아지려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 4-6호흡 아시죠?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죠.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쉽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억지로 호흡하시는 분들, 호흡을 억지로 다 쓰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고 나서도 전혀 힘이 되지 않고 부대끼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면 이렇게 집중해서 호흡하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주신경의 톤이 올라가고 심박 변이도가 올라가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식후에 바로 앉지 말고 10분 동안 천천히 걸어 주십시오. 식후에는 소화기능에 피가 다 가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우리 몸의 저혈압이 계속 와요. 근데 그러면 우리 몸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식후 저혈압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서서히 뜨거움, 미지근함, 그 다음 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찬물에 갔다가 바로 열탕에 갔다가 찬물에 갔다가 열탕에 갔다가 혈관이 튼튼하고 자율신경의 기능이 아주 뛰어난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는 약간 배고픈 듯이 항상 먹고 나면 약간 출출한 느낌이 남아있듯이 하십시오. 단음료 나쁘다는 거 다 아시죠? 혈관을 설탕물로 만듭니다. 고탄수 폭식은 혈관의 절대 적이죠. 그리고 체액과 염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체액이 풍부해야 됩니다. 탈수가 되면 깁스혈압은 반드시 옵니다. 소변 색으로 확인하십시오. 연한 레몬색, 수분 섭취는 하루 1.5에서 2리터를 가이드로 하시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물 한 컵 반드시 드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 그런 분들은 저혈압이고 평소에도 이제 혈압이 낮아요.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저염 경향이 있다.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한다면 소금 확본지 먹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전해질 섭취도 중요하고요. 만약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우면 연음료 같은 거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인은 의외로 탈수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자,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오전에만 소량으로 드시고요. 오후 2시 지나서는 드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혈장량을 확보해야 그 볼륨이 뇌를 지켜줍니다. 자, 기립성 저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도 도움이 됩니다. 자, 종아리형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치하고 상해에서 허벅지 복부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을 사용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루틴들 잘 실천하면 기립성 저혈압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단계적으로 우리 몸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통과 의뢰로 하시라는 거죠. 좋아지면 당연히 그 힘든 압박 스타킹 계속해서 차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전조 증상이 오면 즉시 다리를 꼬고 엉덩이나 복부를 이렇게 수축시키면서 쪼그려 앉으면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힘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되게 불안하다 그럴 때는 앉거나 눕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죠. 오래 서 있지 말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세상에 제일 나쁜 자세라고 하죠. 5분마다 발끝 들기를 해주십시오. 자, 약물 중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상에서 자기가 먹고 있는 약 중에서 이런 것들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동반질환도 반드시 스크린 하시겠죠. 빈혈, 페리틴,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살펴보시고요. 갑상선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TSH. 그리고 아침에 부신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도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코티졸, 그다음에 전해질 농도 밸런스가 맞는지 아까 제가 나트륨 체크해보라고 그랬죠. 비타민 B12, 그다음에 소변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탈수가 심하지 않는 것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당연히 의사하고 상의해서 경사태불, 자율신경 테스트 같은 기립성 저혈압 검사를 본격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그러면 병원을 바로 가야 되냐? 실신이 반복된다. 바로 가셔야 됩니다. 낙상했다. 바로 가셔야 되죠.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있다. 바로 가셔야 되고요. 새로 생긴 신경학 증상, 한쪽 손에 힘이 없다. 말이 어눌해진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맥박이 너무 떨어지거나 맥박이 너무 빨라지는 것도 문제가 되죠. 이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심장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탈수가 심하거나 설사를 한다, 출혈로 급격히 악화되는 것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 임신 중이면 더욱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기립성 저혈압은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처럼 느껴지지만 뇌 혈류와 심장으로 가는 피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해법은 분명합니다. 물과 염분, 종아리 펌프와 하체 근력, 자율신경 루틴, 그리고 혈관 염증을 낮추는 생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인합니다. 뇌 혈류를 지키고 심근관리를 지키고 자율신경 균형을 되찾으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루틴이 치료입니다. 저는 닥터 박니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